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 녹록치 못합니다. 매번 시장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도대체 며칠째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 역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단은 오후 들어서 다시금 흘러내리는 시장은 모습이고요. 오전장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일 미국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일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오름세를 보였었고요. 실적도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라는 얘기들이 연일 나오면서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경계감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이 이렇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시장이 좋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물밑 협상이 양국 간에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협상이 언제쯤 좀 타전이 될지 우리를 조금은 조급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다 보니까 거래소 쪽은 전기가스업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 지금 음식료, 은행 업종 등이 하락하고 있고요. 오전 중에 상승하던 코스닥은 상승폭 많이 내줬고요. 전기전자 부품 업종, 내수 관련 업종 그리고 대북 관련주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장 역시 변동성 강한 장세 속에서 흘러내리는 장세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방향성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제조업의 경기 전반을 나타내는 지표인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가 이 전월 대비 1.1포인트 떨어진 89.1포인트를 기록해 뚜렷한 추세 없이 혼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은 내수 부진 탓에 정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4월 국내 출생아 수가 역대 4월 기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7,7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무려 8.9%나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이는 1981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당국은 인구 구조가 출생아 감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소비 침체와 이른바 혼술 증가의 영향으로 술집 영업 실적이 최근 18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동향 결과 조사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주점업의 생산지수는 97.3포인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4월 기준으로 보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78%를 차지해 195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현지 시각 26일 올해 미국의 국가부채 GDP가 GDP 대비 78%에 달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가부채는 더욱 치솟아 2028년도에는 GDP의 100%, 2048년도에는 역사상 최고치인 15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지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5포인트 정도 다시금 상승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2356포인트대고요.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 상승하고 있는데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358포인트 그리고 장중에 2340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전 시간대부터 지금 지수가 급작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급등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전 시간 대비해서 한 10분 전 대비해서 지수가 순식간에 많이 올라간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랜만에 외국인이 사줍니다. 하지만 좀 미미하고요. 사주는 양이 개인이 717억 원 오늘도 매수합니다. 기관이 하루 만에 또 팔고 있는데요. 기관은 1,500억 원을 넘게 팔면서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이 보입니다. 이 두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2.982%나 되는데도 지수가 이 정도면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셀트리온도 상승하고요. 포스코는 오늘도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약보합입니다. 12만 9천 원대 유지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올라가고 LG화학이 33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KB금융 보합권으로 내려왔네요. 다음 11위부터 1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11만 8,500원 거래되고요. LG생활건강, 한국전력,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빠진데 특히나 한국전력이 다시 30만 3천 원대까지 순식간에 4%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33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코스닥도 상승 흐름은 여전한데요. 상승폭이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 살펴볼 텐데,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839포인트대까지 장 초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오 좀 지나면서 830포인트대까지 오히려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삽니다. 기관이 169억 원, 외국인은 443억 원 삽니다. 개인은 580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도 올라가면서 11만 원대 회복을 했고요. 신라젠 하락합니다. 그리고 메디톡스, CJ ENM, HLB 올라가는데 CJ ENM의 상승이 최근에 두드러집니다. 10만 원대까지 오랜만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계속해서 CJ ENM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바이로메드 올라가고요. CJ ENM이 올라가면서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라갑니다. 6.33% 상승, 52주 신고가 다시 경신합니다. 전체적으로 엔터주들 최근의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나노스 오늘도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펄어비스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 코오롱 티슈진, 휴젤 올라가는 가운데 컴투스가 약세를 보이고요. 카카오멜론은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1117원 90전대까지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시장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반등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 점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 지수는 2,350선 전후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부분,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 어떤 악재가 노출된 악재보다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인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이제 1분기부터 계속 현재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서로의 어떤 관세 부과 조치 이외에도 미국은 어떤 미국 기업들의 어떤 인수합병,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는 등 기업 활동까지 지금 제한을 걸고 있고, 또 중국은 반덤핑 조치까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7월 6일 실질적으로 이런 관세 부과를 시행하기 이전까지 어떤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 쪽에서 크게 양보하는 그런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6월뿐만 아니라 7월에도 좀 시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닝 모멘텀, 국내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도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달러화가 어쨌든 강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역시 위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지지부진한 흐름 자체는 6월 말, 좀 길게 봤을 때는 7월 초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지금 발목을 잡는다라는 지적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1120원대까지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다.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원화 약세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특별하게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 한차손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어닝 모멘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들의 어닝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지금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어쨌든 작년보다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월간 5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금액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기저효과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증가율 자체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지난해 4분기도 그랬고 올해 1분기도 그랬고 기업의 어닝 모멘텀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화의 어떤 절상 압력이 높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지금은 1,100원 선 위에서 계속 원달러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가정하면 향후에는 시차를 두고 기업 이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어떤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이 어쨌든 위쪽으로 잡혀 있고 지금 당장의 어닝 모멘텀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르게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신흥국 위기설에서는 이제 국내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어쨌든 경상수지는 계속 70개월 넘게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화가 다른 어떤 여타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는 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에 글쎄 뭐 지난해 10월 1,13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1,120원이 좀 의미 있는 좀 저항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1,110원, 1,110원대 중후반 혹은 초중반의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그나마 나을까요? 지금 시장은 어쨌든 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2분기 실적 전망이 어쨌든 좀 뚜렷하게 실적 전망이 지금 좋을 거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는 어쨌든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는 어떤 업종들을 보자면 지금 에너지 업종, 그다음에 미디어, 필수 소비재, 또 최근에 1분기 때 이제 급락을 했던 이제 바이오 업종 이런 업종 중심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기술주 미국 기술주가 다시 반등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IT 가전 쪽에도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현진 대표와 오늘 함께 할 텐데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하던 그 미국 증시가 지금 아무래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요.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었었죠. 왜냐하면 다우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나스닥 혼자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나스닥이 많이 올랐었던 그 테크 업종,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슈, 이 무역 전쟁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테크 업종으로 미치는 영향이 또 우리 시장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테크 업종이 그동안에는 멀쩡히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최근,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무역 분쟁의 여파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원가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논리 전개가 가능한데 이 주도주군 성격의 이 팡 기업들 중에서는 애플에 해당되는 정도, 그렇게 제한적인 요인이긴 한데 중국에서 IT 부품 수입하는 경우가 좀 이 기업들, 빵 기업들 말고는 좀 많죠. 델이나 IBM이나 HP 같이 컴퓨터 만드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나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시스템스 같은 경우가 절반 이상 중국에서 수입을 한다, 부품을요. 그렇게 본다면은 부담이 많이 커지는 논리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번 주에 좀 부담이 더 부과됐었던 그 요인은 투자 제한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얘기죠. 결국 무역 분쟁이 부담을 주는 것은 투자 심리 차원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투자 제한까지로 영역을 넓혀버리면은 이제 좀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미국 기업들이 돈이 없다 이래서 좀 불리해지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투자를 안 하니까요, 중국 쪽에서.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1분기 자사주 매입이 미국 시장 사상 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기업으로 따져보면 자사주 매입 규모가 분기에 한 1,891억 달러, 이게 최고였다, 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테크 기업이 600억 달러가 넘습니다. 634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런 투자 제한의 규모가 기업들의 유동성에 좀 불안함을 미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급락이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 테크 업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시장 자체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우는 내리는데 나스닥은 많이 올랐었던 그런 오버슈팅의 관점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펀더멘털적 측면과 더불어서 기술적 측면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미국 시장 쪽에서 나오기는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는 가치주 투자자 그리고 펀드 쪽에서 이 테크주 편입을 6월 달에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해서 최고치를 기록한 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서 나스닥 혼자 다우는 그대로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6월 초부터 추가 랠리를 이끈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타났고 그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해서 지금의 또 급락 현상하고도 결부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 요인 말고도 기술적인 요인 또 수급적인 요인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시장하고 연관을 좀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크 업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미국 시장도 테크 업종을 제외하면은 상대적인 강세가 아닙니다. 다우지수는 연수익률 마이너스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신저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가 20일 2평을 유지하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 안 좋은 얘기 나와서 그나마 20일 2평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 한국하고 미국 시장의 차별화는 테크 업종 차별화가 주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IT 기업이 만약에 미국의 IT 기업이 이런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면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대 가격 측면에서 미국 기업보다 우리가 좀 싸 보였던 그 측면에서 우리가 반등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미국 IT가 멀쩡할 때 얘기죠. 미국 IT가 만약에 조정을 받아버린다. 이래버리면 상대 가격 측면에서 우리 한국 IT 업종이 싸 보이지가 않겠죠. 결국 무역 전쟁이 IT 업종에 주는 악영향의 하나는 미국 시장 테크주가 만약에 조정을 보일 때 한국 시장 테크주가 반등을 할 만한 그럴 여지를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싸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시장 테크주 이쪽의 조정이 한국 시장 테크주 반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이 주식시장 말고 이제 채권시장 쪽을 이번에 흐름을 좀 놓고 보면은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코멘트 한 거를 한번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0년물 국채 매수의 주요 리스크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를 매수할 때 그때 리스크는 수주 안에 무역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다. 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 무역 분쟁이 단기에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채권 시장은 안정될 것이고 채권 시장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어야 된다. 이 논리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7월에는 일본의 미 국채를 매수할 그 일본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7월까지 국채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라는 이 얘기고 중국 대신에 갑자기 일본이 거론된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거론되고 있는 지금 무역 분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미 국채 매수 대상으로 일본이 떠오르고 있다. 중국도 아니고요. 결국 나중에 가면 이 일본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중국까지도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무역 분쟁의 해결의 실마리는 이쪽에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역 분쟁 이후에 채권 시장 수익률은 오히려 안정화되고 있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인데요. 7월에 좀 국채 발행이 많을 것이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불안정한 모드가 갑자기 급격히 안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이 이 무역 분쟁으로
무역 분쟁이 하나로 꼽힐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채권 입찰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 자산시장 쪽에서 어떤 잡음이 나거나 정치적으로 악재성 재료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무역 이슈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성장하고 경기 둔화 우려감까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쳐버리는 것이죠. 금리 자체도 이제 상승이 잘 안 올라가는 것이고요. 해서 실질적으로 채권 매수세가 강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매수세가 지금 빈곤한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이런 주변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악재성 스토리가 계속 시장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1분기에 우리가 놀랬었죠. 변동성 폭발하면서 변동성 숏포지션 펀드가 충만돼버리고, 그리고 또 수익률도 급락했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2분기에는 달러하고 상품시장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고, 이머징 마켓 위기로 나오고 유로존 불안정이 계속 부각되면서 안전시장 선호 현상이 계속 나타났고요. 이제 3분기 들어서는 시점에서 무역 분쟁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죠. 해서 이런 불안 잠재 요인들이 순환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만들면서 또 미국채 수요 진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미 국채 시장을 위해서 이런 악재들을 만든다, 뭐 이런 음모론을 적으로 좀 몰고 가기보다는 악재들이 글로벌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 쪽, 그리고 상품 쪽으로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결부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연결해서 분석하고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지금 악재에 노출되어 있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지금 6개월 이상의 악재에 노출돼 있고 변동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좀 지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 성적표 자체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좀 투자자들이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그런 점도 한번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의 코스피 연간 수익률,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4.72% 하락이고, 코스닥은 뭐 4%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도 뭐 수익률을 많이 좀 깎아먹은 그런 상태죠. 해서 수익률을 구하다 보니까 최근 조정이 심화됐었던 12일 이후에 글로벌 시장 동반적으로 조정을 그때부터 보였는데요. 그 구간에서 4.8% 정도 내렸기 때문에 연간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전환돼 버렸다. 결국 6월 중반 이후의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난주까지는 미국 시장하고 이 신흥국 차별적 흐름을 보이는 데 있어서 뭐 나빠지면 위기는 모면하더라도 증시는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좀 한 발짝 더 안 좋게 상황이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한 발 물러서면 이머징 마켓은 2발 또는 3발 정도 물러서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 급락을 좀 피하고 이번 조정,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기간을 우리는 좀 기간 조정으로 바닥을 다지기만 해도 성공적이지 않을까. 또 그런 모습이 최근 어제 오늘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 지나면서까지도 한번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12일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 2조 1,300억을 매도하면서 그대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유럽계 뭐 단기 투자 자금에 유출이 됐고 장기 투자 자금은 아직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만약에 시장이 많이 좀 충격을 받아서요, 글로벌 시장 자체가요, 장기 투자 자금마저도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연초 1분기에 크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장기 투자 자금이요.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 가능성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단기 투자 자금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업종별 흐름을 한번 구해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전체 시장 흐름을 업종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증권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거래대금이 바로 이 12일 이후에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물려버린 투자자가 계속 이제 매매를 못하니까 회전율도 하락이 되고 거래대금도 줄겠죠. 결국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해서 증권 업종 같은 경우가 바로 직결돼서 연중 최저치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증권 업종하고 전체 시장 흐름이 동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수 반등을 만들어주고 투자자 수익률이 회복이 되면서 거래가 늘어나고 증권 업종도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야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좀 대롱대롱 매달린 형국이 좀 안정이 되고 좀 반등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증권업종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별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니까 6월 11일까지 올랐던 상위업종, 수익률 상위업종, 종이목재, 비금속, 건설, 음식료 이쪽이 12일 이후에 조정을 보였을 때 상대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증권이나 건설이나 비금속 광물이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이벤트 테마성 움직임의 마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 업종 많이 내린 업종 중에서 실적 호전 재료하고 턴어라운드 성격의 음식료나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 급락을 한번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한번 실적 호전과 턴어라운드 쪽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좀 억울하게 내리는 쪽이 있지 않을까. 이 점은 좀 우리가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내리지 않아도 될 업종들까지 덩달아서 내린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종목을 논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하방 경직성 논리 따질 때 이 배당 투자 개념 이쪽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할수록 배당 투자의 매력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 한 5% 남았다고 그랬었죠. 하락 폭이요. 근데 지난주 이후에 한 3%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금융 지주사 쪽 한번 이 하방 경직성이 강한 종목 업종군으로 한번 뽑아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티다 내려버린 그런 기존 주도주요.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 무너져버린 이 종목군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6월 초까지도 강세가 유지됐었던 그런 종목군들 보면은 대부분이 실적 호전주입니다. 해서 7월부터 이어지는 실적 시즌에 이런 종목들이 다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턴어라운드 성격의 종목도 이번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료하고 통신업종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류도 한번 이번 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 대해서 전략들 그리고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 종목들까지 또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널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잠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